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것은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네,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 뵙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또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예. 참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좀 새롭네요. 글쎄요. 한국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3년 반, 지금 거의 4년 만에 입국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다 이번에 좀 큰 변화가 하나 발생을 해서요.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원래 저는 호텔리어입니다. 아. 그래서 호텔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23년 동안 호텔리어로서 종사를 하다가 진짜 오래 하셨네요. 1년도 아니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유튜브랑 호텔리어 일을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너무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일 하면서도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이제 딴 일 하는 게 좀 보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 유튜브를 선택하게 돼서 한 달 전에 은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3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로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점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다 공유를 하시고 뭐 어디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혀주신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신뢰를 더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뭔가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성격은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취합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라고 그냥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이 꼭 옳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하셔라.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이러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부담 없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문가가 아닌지 맞는지는 뭐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거의 지금 채널 구독자 몇 명이시죠? 지금 28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올림하면 30만인데 30만 미국 주식 유튜버가 과연 어떤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어떤 섹터에 몇 %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섹터로 나눠보면 사실 다 기술주고요. 그래서 섹터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총 13개를 설정해 놓고 그 키워드별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들, 그러니까 가장 1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1등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몇 종목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좀 비중이 큰 그런 키워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것은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구글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도 거기에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고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5%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버티고 있는 이커머스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고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이 세 번째, 뭐 그 뒤를 이어서 핀테크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술주의 집합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주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 생각에 드는 거는 원래 사실 시장이 항상 기술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경기 민감주가 갈 수도 있고 뭐 가치주가 갈 수도 있고 뭐 자산주가 갈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장기 투자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만약에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 기간은 한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작년 12월에 그 첫 번째 책을 출간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하고 같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한 15년 동안 뭐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하자,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년이 지금 목표 투자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투자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오래 시장에 참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15년만 하고 빠져나올 필요는 없고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제가 좀 정신이 좀 흐릿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방금 그런 투자하시는 그런 섹터가 대부분 기술주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은 기술주가 사실 부진할 때도 있고, 그쵸. 뭐 금융주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사모아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예, 투자자에 따라서 이제 개인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아직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투자자고, 또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굳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은 매도자의 포지션이 아니고 매수자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매수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일 때는 떨어지면 이제 기회로 삼아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매수자니까요. 그리고 매수자의 그 입장에서 올라갈 때를 보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꼭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지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또 내년은 뭐 사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약간 좀 성장주라고 치부되고 있는 기술주들은 좀 부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들, 그런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비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 대비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비는 현금 비중의 확대인데요. 늘상 20% 정도의 그 투자금 전체 중에 20% 정도는 이제 캐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목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조금씩 그 테이퍼링이 좀 8개월 정도 거쳐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현금 비중을 높여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매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이 흔들린다면, 주가가 흔들리는 시기가 온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기회인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독특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주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막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도주를 바꾸거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하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그 이유가 사실 한국 시장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되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기술주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좀 보니까 뭐 무조건 미국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같은 기업도 사실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틀에서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한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아니면 자율주행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한 종목인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약간 그 리스크가 크죠. 주식 투자가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약간 불안하다,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니오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그래도 전기차 부분은 좀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 비해서 그 자동차 부분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느껴왔던 게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로 옮겨가는 추세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강국이 되겠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기업들은 니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좀 막대한 지원금을 좀 주면서 성장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기득권이라든지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사모아가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혹시 이런 기업들은 뭐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그런 매도의 시나리오는 있으신가요? 제가 수입이 없어지면 매도를 해야겠죠. 지금은 아직 유튜브로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생활비도 충분하고요.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주식을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활비가 필요할 때가 되면 조금씩 매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투자의 가치가 좀 변질된 종목이 가끔씩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좀容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큰 일을 맞이하는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그 진로우가 굉장히 커다란 발표를 했습니다. 진로우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그 부동산, 온라인 부동산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아이바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이바잉은 이제 그 집을 직접 매수를 해서요, 개보수를 빨리 진행을 해서 되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을 아예 그냥 접는다,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 매출 포션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비즈니스거든요.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이제 접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떠났죠. 저 역시도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한꺼번에 매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1등, 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경쟁력이 사라진다. 내가 투자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진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켓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을 높인 종목은 최근에 또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그 키워드별 그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키워드보다 또 더 궁금한 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탑픽 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탑픽이라 그러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뭐 높다든지 약간 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중 순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위는 지금 워낙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자리에는 지금 아마존이 아직도 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고,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서서 이제 키워드별로 뭐 AI, 미래전기,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거기에 다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기업들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약간 좀 너무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좀 최근에 뭐 새로 편입했거나 비중을 늘린 그런 뭐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워낙 지금 제가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한 몇 종목 정도 투자하시나요? 저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뭐 ETF 운영하냐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좀 제가 좋다고 보이는 그 종목들은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한 종목 몇 개 없는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 업스타트랑요, UiPath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됐고요. 비중을 높인 종목은 최근에 페이스북을 좀 많이 샀습니다. 메타로 최근에 사명을 변경? 예, 맞습니다. 약간 좀 그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그러면? 메타로 변경한? 예, 저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것 자체가 메타버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타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경영진에서 상당히 좀 굳건한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메타버스라는 그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 플랫폼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갈 곳은 이곳이다라고 의지 표명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에어비앤비나 메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인데, 업스타트와 UiPath는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UiPath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캐시우드 쫓아서
매수하시다가 좀 많이 물리신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기업이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로봇은 아니고요. 사무상에서 존재하는 로봇이다. 따라서 그 사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뭐 엑셀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마켓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스타트는 최근에 주식 그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곤란할 때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추천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주식이 나락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잘 아시는 거죠. 저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업스타트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 2개월도 안 돼서 올라갔거든요. 정말 뭘 하는 기업인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인공지능인데요. 대출을 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대출 사업이 갖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 하나가 이제 신용 등급인데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100년 넘게 사용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신용을 측정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근데 너무 올드 스타일이라는 거죠. 요즘에 와서 이 신용 등급 하나만으로 과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연체는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계가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예전에 이용하던 것을 뭐 30년, 50년, 100년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깨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수입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에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얼마나 빨리 작성하는가, 얼마나 자세히 작성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사람의 행동 양식까지 포함을 해서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출을 하면 잘 갚을 사람이다. 그래서 신용 등급 대신 이런 거를 사용해서 대출을 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은행들이 이제 이 업스타트라는 그 기업이 내놓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출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지원을 하면 100명한테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100명 말고 1000명한테도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기업인 업스타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스뱅크라든지 그런 핀테크 전문 은행들이 설립이 되면서 먹거리 시장이 결과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신용평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미국 그런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선행한다, 같은 그런 트렌드로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시장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근데 미국 시장 완전 정반대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뭔가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한국 시장에 계신 개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뭐 100년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뭐 10년은 좋고 또 10년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진입을 막 고민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저는 그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그 매력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월등하고 뭐 사회주의는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봐도 사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만 모아서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시킨 나라가 미국인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에도 잠깐 살았고요. 캐나다에도 옮겨가서 살아봤는데, 그냥 이제 서양 국가 그러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아, 복지가 워낙. 그렇죠. 복지가 너무나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국민이 아닌데, 그냥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장기적인 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외국인인데 맞아요. 불구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미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 미국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잘 발달했다는 것은 성장하는 기업을 밀어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되는 놈만 잘 되게 팍팍 밀어준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것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딱 지켜보면 막상 유럽을 보면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정부에서 지원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 자본주의의 성장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부의 그 격차,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현재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마나 에피션시가 있는가, 효율성이라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 같은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똑같은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잘 지금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 쪽의 기업들이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의 창출이 점점 쉬워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 기업들을 잘 살펴봐서 현재 그 성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따라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네. 제가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제 과거에 있었던 1차, 2차, 3차랑 커다란 차이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죠.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메타버스도 최근에 들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표님 자율주행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 누구도 이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이용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뭐 원격 진료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원격 진료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구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만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시기가 오면 그들의 성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다 미국에 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데가 미국이다. 예. 그래서 뭐 영국은 약간 사회주의 국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나라가 뭐 좋다 안 좋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업이 성장하거나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은 바로 그런 자본주의가 잘 갖춰진 미국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갈지 말지는 그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수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에 뭐 지금이라도 와서 투자하는 것이 뭐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직 한 1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비중 1위 기업이 그 테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사실 뭐 기존의 비중이 높은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와 동시에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더 커지신 것 같긴 한데, 너무나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혹시 너무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관망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시나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그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기간이 빠져 있잖아요. 네네. 더 오를 수 있는가는,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한 달 동안 더 오를 수 있는가, 3개월 동안, 아니면 뭐 1년도 마찬가지예요. 1년 안에 더 오를 수 있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3년 후에 더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자신 있게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뭐 본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드웨어를 계속 판매하면서, 하드웨어가 많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플랫폼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됐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 갔던 길을 되풀이할 수 있다. 되풀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기업은요, 상장 때 그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 3,700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3,700%가 아니라? 3,700%가 아니고 3,700배가 올라갔어요. 30만 %네요. 예, 그렇죠. 퍼센티지라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요, 사실 아직 300배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아직 한 1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급이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렇죠. 한다면. 애플의 뒤를 따를 수만 있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애플은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반이 쓰지 않냐. 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애플 하나 사는 거랑 테슬라 하나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냐고. 그렇긴 하네요. 훨씬 더 고가니까요. 그래서 마켓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10% 정도만 차지할 수 있어도 애플이 발전한 모습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는 뭐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뭐 5,000달러까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나왔습니다.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그런 후발주자들, 사실 원래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죠. 근데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열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뭐 GM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무조건 잡는다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후발주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성공한 기업일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M이 만약에 성공적인 내연차 기업이 아니었다면 이 과정이 조금 수월하겠죠. 우리가 이제 토요타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인데, 지금 전기차로의 이전은 가장 느리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너무나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처럼 급격한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해볼 때 기존의 그 내연 기관차를 가지고 성공을 이미 맛봤던 기업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과연 전기차 쪽으로 하루아침에 옮겨갈 수 있을까? 이 천천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포기하면서 하나를 더하면서.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간다면 테슬라를 따라잡는 것은 점점 소원해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테슬라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 5,000달러 갈 수 있을지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뭐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너무 이렇게 투자에 집착하지 말자. 투자라는 것은 이제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지나치게 적다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게 그 돈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너무 좀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좀 각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의 과정을 좀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우리는 좀 빨리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대박이 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상한가 막 이런 거. 맞아요. 아니,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제 한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럼 좋다 그러더니 떨어지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너무 결과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을 이제 2개나 집필을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 생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소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는 평생 우리한테 일종의 재미를 선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잖아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똑똑해지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런 면을 좀 그 지적인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주가 되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분기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씩 굉장히 꼬박꼬박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종목이 이번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예년에 비해서 100%의 성장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치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표가 잘 나온 것처럼 기쁜 마음도 들고요. 어쩔 때는 이제 환호성도 막 지르게 되거든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반면 결과가 조금 나쁠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좀 그렇죠. 고통이 있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사실 그 은퇴 이후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 얽매이시지 말고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희열,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평생 굉장히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오랫동안 시장에 들어가 있느냐거든요. 살아남느냐,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막판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약간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약간 연애랑 비슷하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요?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약간 그 상황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식도 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지금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즐기시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미국 주식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셨던 분들, 또 이렇게 미준 최철 대표님 채널에 가시면은 또 정말 아까 50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또 전문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다뤄주고 계시니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철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